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합니다. 수사 종료를 곧 앞둔 만큼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17일 구속된 뒤 어제에 이어 5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건넨 돈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수사 종료를 앞두고 특검은 주말도 반납하고 주요 인물들을 불렀습니다. 어제는 이영선 행정관을 상대로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과 대통령 차명폰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는 최순실 측근으로 알려진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의 고속 승진에 대해 최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특검은 어제 최순실 씨를 불러서 막판 수사를 벌였는데요. 원래 오후 2시쯤 소환될 예정이었었는데 거의 2시간 넘게 특검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2시쯤 특검에 도착하는 호송차. 대초 최순실이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조카인 장시호였습니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호송 차량에서 내린 장시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시간이 지난 뒤 수의 차림의 최순실이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쓴 최순실은 앞만 힐끔 쳐다보며 취재진을 외면했습니다. 국내에 차명재산 얼마나 있으신 건가요? 오늘 왜 자발적으로 출석하게 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애초 2시쯤 소환되기로 했던 최순실이 다른 차량을 타고 온 건 구치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구치소 측은 껄끄러운 사이가 된 두 사람을 같은 호송 차량에 태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 진술 등을 통해 등을 돌린 이모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 최순실의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서도 조카가 어떤 증언들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전담팀까지 꾸려서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금까지 파악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 일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재산은 340억 원가량. 해외에 숨겨둔 돈은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별도로 최순실 재산 추적팀까지 꾸리며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을 조사해왔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최 씨의 차명 재산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규모가 100억 원 안팎에 이른다는 관측입니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최 씨의 차명 재산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특검 수사 연장이 불발될 경우 특검은 다음 달 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최 씨 일가 재산 규모와 환수 여부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최순실 등 일가의 재산 축적 부분 그리고 재산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에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검이 베일에 쌓인 최 씨의 재산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오늘이면 결정됩니다. 출석이냐 불출석이냐 모두 각각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만큼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재는 이미 변론 하루 전, 즉 오늘까지 대통령이 나올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상황.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십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우선 직접 나올 경우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대국민 호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막판 보수층에 새 결집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합니다. 우선 법에 따라 국회와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치자니 질문의 수위가 예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불리한 심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입장을 담은 영상물을 심판정에서 트는 타협안도 거론됩니다. 한편 대법원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사실상 돌입한 점도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일 최종 변론을 후임 인선 뒤로 미루자며 아예 변론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현석입니다. 탄핵 재판이 8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체중이 줄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건 물론이고 가족과도 대화 단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이틀 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서 일요일인데도 헌법재판관들이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다른 회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업무 보시러 나오신 거예요? 아직 기록을 다 제대로 못 봤어요. 탄핵안이 가결된 지 78일째인 그제 기자들의 질문에 밝은 표정으로 답변하던 과거와는 달리 재판관들은 굳은 얼굴로 들어갑니다. 재판관들 주변엔 경호원들이 배치되고 휴일도 사라진 70여일의 강행군 때문에 재판관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재판관들은 친구는 물론 가족과의 대화도 꺼리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말을 하지 못해 겪는 고독감도 크다고 지인들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출입도 쉽지 않아 구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 됐고 그나마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기가 일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와 비교하면 기간도 더 길고 변론도 훨씬 많았습니다. 잠을 못 자는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중압감에 수면장애를 겪거나 체중이 줄어든 재판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인터넷에선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탄핵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섬뜩한 비방이 많습니다. 특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살해 협박글까지 올라왔는데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자수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살처분해야 한다. 가족들을 위해 자살해라. 돌멩이의 머리가 터져야 한다. 피를 다 뽑아야 한다. 모두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입니다. 급기야 지난 23일에는 단순히 분노를 욕설로 표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살해 협박 계획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이정미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온 겁니다. 결국 상황을 보다 못한 경찰이 내사까지 들어갔고 이 소식을 들은 협박글의 작성자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은 25살 남성 최모 씨로 수사가 시작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두려워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급증하고 있는 섬뜩한 모욕과 비방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취임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주변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사실상 모두 전멸되면서 씁쓸한 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무정지 상태로 탄핵 심판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았습니다. 5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맞은 4주년.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4주년과 관련해 특별히 잡힌 일정이 없고 조용히 지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축하받고 자축할 게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권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했던 핵심 실세들은 모두 권력의 무대에서 초라하게 사라졌습니다. 왕 실장, 기춘 대원군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왕 수석, 핵심 참모로 꼽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전락해 수위를 입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박 대통령을 지킨 문고리 3인방도 공중 분해됐습니다.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은 최순실 쓰나미로 구속 기소됐고 안봉근 전 국정홍보 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박 대통령 곁을 떠났습니다. 여당 내 친박계 핵심 인사들도 사실상 초토화됐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쫓겨나듯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자진 탈당했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분열의 주범으로 몰려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어서 어제 열린 집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었던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17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집회 참가자들은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낮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올라간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특히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후 본집회 때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라는 주제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민행동은 박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 그리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퇴진하라! 참가자들은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도심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본집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노동계와 농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한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현재 상황이 촛불과 태극기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의 촛불이 범죄자를 몰아내는 투쟁이라고 외쳤습니다. 주최 측은 어제 광화문 집회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최 측은 3일절인 다음 달 1일에도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단체들도 태극기 집회를 열어서 새 대결을 펼쳤습니다. 주최 측은 300만 명의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양손에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집회 참가 인원도 부쩍 늘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안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탄핵 반대가 아닌 탄핵 각하를 외쳤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국회에서 상징될 때부터 그리고 통과될 때 그리고 헌재로 넘어갈 때 모든 과정에서 제대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원천무의 탄핵입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과 각을 세워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각하를 외치며 도심을 도는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최 측 추산 집회 참가자는 300만 명. 오는 3월 1일에는 제2의 건국기념일을 세우자며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대선 주자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도 어제 열렸던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각각 참석해서 새 대결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광장 정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석 기자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촛불 집회 현장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테러 첩보가 입수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광장의 시민 여러분, 강력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낡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했던 그 명령, 그 자체가 적폐 청산의 가장 첫걸음이라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여권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일부 친박계 의원들과 대선 주자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와 특검 중단을 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아무 증거도 없이 탄핵시키는 이 국회의원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정치권의 장외투쟁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김정남 시신에서 검출된 불법 화학무기 VX 가스가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개입해서 외교 행랑이라는 큰 주머니 안에 넣어서 밀반입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남 시신에서 검출된 VX는 신경작용제 중에서도 최악의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입니다. 유엔은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협약에서 VX의 개발과 생산,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It's an agent that was developed as a pesticide but was too lethal at that time, and currently again is only used by the military. 그렇다면 VX는 어떤 경로로 말레이시아에 들어온 걸까? 가장 가능성이 큰 건 외교 행랑을 통한 반입입니다. 그 중심에는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외교관인 형광성 2등 서기관이 있습니다. 문서나 서류를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외교 행랑은 국경 통과 시 제3국 관계자가 내용물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관에 보낸 공문이 형광성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서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o we are taking action on this issue. We are working closely with our counterpart from the chemistry department, from our forensic as well as from the. 국제사회가 추정하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량은 2,500톤. 운영 중인 화학무기 생산과 거점 기지는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는 핵이나 미사일과 결합해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 수위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주에 김정남의 사인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조만간 유족이 시신 확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솔의 암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얼굴이 비교적 덜 알려진 딸 김소리가 극비리에 입국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류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남의 유족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시신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고위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김정남의 딸 소리가 유전자 대조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김한솔까지 암살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덜 알려진 김소리가 극비리에 입국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실제 정보당국에 따르면 마카오에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소리는 이번 사건 이후 종적을 감춘 상태로 김한솔과는 달리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 방문설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추가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유족 신변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김소리가 DNA 검사는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인 만큼 시신 수습에는 어려움이 있어 김한솔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시신 인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유족 입국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류철호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말레이시아와 북한 양국의 관계는 급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연일 북한과의 외교 단계 단절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김정남의 시신에서 VX가 검출되며 북한 배후설이 유력해지자 말레이시아 정부도 북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아니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북한 대사관 측을 추방까지 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To be delusional and spew lies and accusations against our government. 반면 북한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예정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때는 대신 북한 주민들이 연이어 대사관에 모였는데 함구령 등 교육을 위해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무슨 회의시죠?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유일한 북한 식당도 지난주와 다르게 저녁에만 영업하며 외부와의 접촉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56분입니다. 정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보시다시피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뭐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선생님한테 내가 왜 말해야 됩니까? 안 합니다. 스님 6시 반에 오십시오. 한다고 돼 있어서 왔는데 안 하면 저희 멀리서 왔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스님. 지금 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당국의 계속되는 수사 협조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모친 박덤남 여사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형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어제 야권 대선 주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들이 방문을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야권 대선 주자들은 모친상을 당한 권양숙 여사를 조문하고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이자 노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각각 서울과 전북 전주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한 뒤 김해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습니다. 부인이 대신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오후 중에 빈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빈소 회동은 서로 시간이 엇갈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연이은 조문은 친노 진영 표심은 물론 대선 승부처인 PK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주말 평일 할 거 없이 대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오늘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당내 경선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캠페인 영상을 만듭니다. 안도현 시인과 정철 카피라이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문 전 대표 지지를 밝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선거인단 확보에 나섭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 대선 주자 토론회를 앞두고 각자 정책들을 점검합니다. 안 지사는 당내 싱크탱크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어 대선 공약을 구상하고 이 시장은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정책 점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바른정당의 두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오늘 오후 당사에서 각자 공약 발표를 하고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최근 전국과 관련한 긴급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의상실, 이른바 의상실이라고 불리는 CCTV에서 핸드폰을 닦아서 건네주는 장면이 찍혔었던 그 인물인데요. 방금 전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대선 주자들이 탄핵 결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MBN에 출연해서 승복 의사를 밝혔는데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참석에 앞서 MBN에 함께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와 부인 김정숙 여사.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탄핵 기각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몰상식한 일들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경각심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때 촛불 민심을 대변해 탄핵 가결 시 혁명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헌법재판소 판결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정치인들은 함께 승복을 해야겠죠. 한번 승복을 해야 된다. 승복하고 다음은 이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겠죠. 동시에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또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늦추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좀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하루도 빨리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탄핵은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헌재가 예정했던 일정대로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탄핵 국면에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남편인 문재인 전 대표를 대신해서 매주 광주에 내려가 내조 정치를 펼쳐온 부인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표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완수할 정치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 전에 비하면 문 전 대표와 자신이 함께 모두 많이 변했다면서 대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더 이상 자신의 남편이 아닌 정치인이라고 강조했지만 남편에 대한 애정어린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건강의 바로미터가 치아와 관계되는데 사실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의 과중한 업무 하면서부터 치아가 몹시 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떨어진 다음 날 남편과 나눈 대화를 떠올릴 때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 눈을 치우면서 우리를 지지해줬던 분들 그 아픈 마음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거두어 줄 수 있다면 눈 치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은. 김 여사는 문 전 대표가 복잡한 문제를 명료하게 잘 정리한다고 치켜세웠지만 제 남편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주 무슨 커다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그 논리적인 것, 그다음에 문장력이 아주 특출해요. 문 전 대표는 김 여사가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 않는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요즘은 짠맛이 훨씬 강해졌어요.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호남 지방 이렇게 다니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 그 말씀들 전하고 이럴 때 아주 뭐 서슴없이 짠소리. 이번 문 전 대표 대회의 방송 동반 출연은 지난 5년 전 MBN 정은갑의 집중분석 출연 이후 처음입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이사하고 나서 호남을 찾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을 실어온 통합 대신 정권 교체를 내세우고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전통 야권 지지자들을 향한 구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역시 문재인 전 대표를 의식해서겠죠.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2주 전 호남을 방문해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를 내세웠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번 1박 2일 호남 일정에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강력한 정권 교체의 카드라 주장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권 교체의 확실한 가능성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말씀의 순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저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 제 이야기가 자꾸 오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과의 대연정, 박근혜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언급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불법 사실이 엄격히 나왔다면 그걸 누가 정치적으로 그걸 타협하고 말고 합니까? 잘못된 범법 사실까지 뒤엎으면서 정치적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안 지사는 자신이 말한 통합은 무조건 용서하자는 뜻이 아니라면서 그 전제로 적폐청산, 헌법 유린 세력 일소 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선한의지 발언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자 야권의 심장부 호남에서 전통 지지층에게 적극 호소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 지사가 이런 행보를 통해 흔들리는 호남의 민심을 잡고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집회 현장을 찾는 것과는 달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현장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과거 자신과 닮은 꼴인 청년 창업가와 솔직 토크를 나누면서 창업 도우미를 자처했습니다.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촛불광장 대신 벤처기업을 찾았습니다. 창업 성공 신화를 쓴 닮은 꼴 후배들을 만난 안 전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아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한 50명 정도 이상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체계가 갖춰지는 거죠, 사실. 위기 극복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뭔가를 더 하기 힘든 상황을 작년 말에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 계속 이제 관리가 필요한 게 그 매출 다변화예요. 그래서 뭐 한 대기업에만 납품하는 회사는 굉장히 위험해요.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발표하며 청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안 전 대표. 광장 대신 현장을 찾은 안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인들끼리만 모여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오만하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인들이 먼저 안을 만드는 건 당연하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에 도망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크레인 타워에 올라가서 시위를 벌였던 근로자는 30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밤사이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 민경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배달 오토바이를 앞에 두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패스트푸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문모 씨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오토바이를 몰았던 20대 신모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0분 뒤 돌아와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에게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제 오후 한 오피스텔 공사장의 크레인 타워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던 현장 근로자 40대 이모 씨가 30시간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씨는 현장 근로자 50여 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창고형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사고로 인해서 한 해 평균 사망자가 30명에 달할 만큼 이 역주행 사고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시면 이 사고가 얼마나 아찔한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 차량.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엔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정상 주행하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사고 역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역주행 사고는 100건당 사망자가 6명 이상으로 일반 교통사고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사고가 났다 하면 비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는 시속 100km 이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특성 때문에 운전자가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동안 역주행은 적발돼도 7만 원의 범칙금에 그쳤지만 지난해부터는 최대 1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상대 운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평균 역주행 교통사고는 500여 건, 본인은 물론 상대 운전자까지 30명가량이 숨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다가 그만 신발이 벗겨진 여성이 어찌된 일인지 제 발로 경찰을 찾아왔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러 왔다가 잃어버린 신발 때문에 꼬리가 잡힌 건데요.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한 여성. 자세히 보니
신발을 한쪽만 신고 있습니다. 조금 전 주차된 차량에서 태블릿 PC와 가방을 훔치고 달아나다가 왼쪽 신발이 벗겨진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을 발견하고 CCTV 속 여성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 여성이 제 발로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러 온 여성의 인상착의를 보고 절도범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범행을 추궁했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던 이 여성. 결국 신발을 들이밀자 그때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혹시 신발 안 잊어버렸냐? 신발 잊어버렸다 하길래 그 신발도 주고 영상을 보여주니까 본인이라 하더라고요. 경찰에 붙잡힌 28살 김모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달리는 KTX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혈압 쇼크로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마침 열차 안에 있던 병원 의사들이 나서서 귀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속 260km로 달리는 KTX 열차 안.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주변에는 승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승무원은 여성의 손을 주무르며 119 상황실에 열차 안의 상황을 전합니다. 주변에 몰려있던 승객들은 다름 아닌 병원 의사들.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쇼크가 온 20대 여성을 응급처치하고 있던 겁니다. 일단 혈압을 올리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혈압을 좀 올려주는 조치를 좀 취해줬죠. 다리를 올려주게 되면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쭉 몰려가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방송을 듣고 달려온 4명의 의사들은 우연히도 같은 병원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의 발빠른 조치로 환자는 20여 분 만에 이곳 광명역에 도착했고 미리 대기하던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먼저 생각한 의사들의 행동이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점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됐던 이 청년 점포들이 문을 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충북 청주의 한 전통시장. 지난해부터 시장 안쪽에 야심차게 창업한 청년 점포들이 줄지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손님이 없어 횡합니다. 한두 집들이 빠져나가고 나서부터 으쌰으쌰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곳곳에 청년 점포마다 불이 꺼져 있고 가게를 내놓은 곳도 눈에 띕니다. 이 시장에는 10곳의 청년 점포가 입점돼 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6곳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험이 부족한 데다 시장마저 침체돼 있고 임대료 등 주로 초기 비용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지속적인 관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폐업하고 있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35곳의 청년 점포는 모두 330여 개.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도 200여 개의 청년 점포를 세울 계획이지만 실적 위주의 겉도는 지원 속에 오늘도 청년 점포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지금 대학생들은 방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싼 월세에다가 식비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숨만 붙어 있는 데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1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대학 졸업반인 임정민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 최근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침대 겸용 소파와 붙박이장, 책상 하나면 꽉 차는 작은 방이지만 매달 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관리비랑 전기세 이런 것까지 하면 5, 60은 금방 이제 올라가는 거라서 그 정도의 돈이면 사실 조금 부담이 되긴 되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도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500에 45만 원 그렇죠.
월세가 40만 원일 때 한 달 식비로 하루 10,000원씩 3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그야말로 숨쉬고 밥만 먹어도 매달 7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월세가 40만 원만 돼도 그나마 다행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가 평균 월세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50만 원에 달합니다. 역세권에다 월세가 한 푼이라도 싼 방은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됩니다. 학생들이 언능 구하러 오는 학생들 때문에 정신이 없대. 정신 못 먹는데. 치솟는 등록금과 취업난에 방구하기 전쟁까지 대학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한 소식 그리고 정치권 이야기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진곤 경희대 교수 그리고 고영신 한양대 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견이 많은데 아직까지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답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고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이 아마 어제 오늘 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심만 남은 것 같아요. 변호인단이라든가 청와대 일각에서는 헌재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것이 주류인 것 같은데 그러나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헌재에 대해서 출석하더라도 대통령 입장만 밝히고 거기에 따른 신문 이것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헌재에서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면은 뭐 본인의 입장 밝히는 건 물론이지만 국회 소추위원단이라든가 헌재 측의 그런 그 신문이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을 밝혔죠. 또 하나는 헌재가 지금 오늘까지 그러니까 내일 최종 변론일인 오늘 26일까지는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나오신다는 것은 경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검찰이라든가 특검에도 출석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조사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헌재에도 그동안 출석한다 안 한다 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계속 검토한다고만 했는데 과연 내일 최종 변론에 참여를 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대통령으로서는 참여를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이 나가서 그 송고 질문에 과연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라이브 상황, 거의 방송으로 치자면 생방송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질의응답에 제대로 답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참석을 꺼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대신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자신의 어떤 모든 입장,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또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입장을 담은 어떤 담화문이랄까 대국민 성명이랄까 혹시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발표하지 않겠나. 헌재에 가서 하나 결국 국민들한테 하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혹시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각에서는 예전에 한 인터넷 언론과 이제 방송과 인터뷰했듯이 영상으로 뭔가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밝힐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고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만 뭐냐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박 대통령 측에서 당초에 이제 헌재 출석한다고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왜 법원에 가면 이제 다 끝나고 난데 마지막으로 피고 하실 말씀 있으면 그런 형식이 될 줄 이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헌재에서는 거기 와서 소추위원단의 질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소추위원단이 준비해서 하는 질문마다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나가서 이야기하다가는 오히려 자칫하다가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한다면 대통령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뭐냐면 상당히 어렵긴 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차라리 나가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당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겠다든지 이런 자세를 보이시면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오히려 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질 텐데 아마 그렇게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영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아니 이제 국민은 또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저 헌재에서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론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정말 저 탄핵 그 결정이 나는 것 예고된 순간 그 뭐 사흘 전쯤이라든지 뭐 예고가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건 할 수 있겠지만은 미리 선제적으로 헌재 나가는 대신 자기 입장을 영상으로 밝힌다.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를 부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9인 체제, 9명이 완벽하게 있을 때가 돼야지 탄핵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또 다른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인단 측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에는 이 헌재 구성 요건이 9인 아닙니까? 9인으로서 헌재는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또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으로 심리한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7명 이상만 되면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고 이쪽에서는 9인이 돼야 요건이 갖춰지는 거다. 최종 결정을 그건 말하자면 일반 법원의 선고죠. 그 헌재에서 결정을 할 그런 그 요건이 갖춰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서 사실은 또 한쪽에서 뭐냐면 이정미 재판장이 지금 13일 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또 어떻게든지 미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대리인단 측에서 양동작전이냐, 양면작전인 셈이죠. 그러니까 구인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요건을 이제 계속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13일 이후로 이제 결정을 미루겠다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마 그것이 최대한으로 헌재를 압박해가지고 여하튼 13일 이후에 그러니까 13일 이전에는 결정이 안 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제 뜻인 것 같은데 그 대리인단 측으로서는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다. 그 점은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시간 끌기 전략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이미 헌재에서 최종 변론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 만약 지금처럼 그렇게 9명이 아니면 위법이라고 하면 그동안 8인 체제에서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도 쭉 와서 그 헌재의 심리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위법적 행위에 지금까지 참여해놓고 9명이 안 되니까 이것은 뭐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이렇게 헌재 결정이 인용이 기각이 되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인용이 될 경우 좀 불복의 어떤 그 단초를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뭐 수사적 레토릭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불과 한 2주 정도 남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기간이 임박해서인지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말의 수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논란이 된 게 막말 논란이지 않습니까?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이 결과 이후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인용이 된다면 뭐 내란 상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수위가 센 발언을 했어요. 이건 역시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전략 이전에 김평우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 원로이십니다. 대한변협 회장도 하신 분이면은 그 원로답게 그 말에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변호인 아닙니까?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치의 그 기본 틀을 지켜주시는 것이 또 평생을 본인이 법조인으로 살아오신다 한다면은 헌재의 그러한 그 권위라든가 헌재의 어떤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헌재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막말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변호인으로서의 품격 지켜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한 거다. 문제가 아니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변호인으로서 어떤 얘기 얼마든지 법리와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나 그 말의 품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스팔트 바닥이 피로 물들일 거다든지 무슨 내전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언론 생활을 오래 한 저희들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오랜 과정 속에서도 예. 그런 얘기는 좌파, 소위 말해서 종북 세력이라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헌재가 자멸할 거라든지 무슨 국회가 무슨 야쿠자 집단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시정에 말하자면 이런 시정에서도 자주 안 쓰는 얘기를 예. 그런 만한 연륜과 경험을 가지신 법조인이 말씀을 드렸다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무슨 뭐 반대 이론을 반대 논리를 주장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뭐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물론 뭐 김평호 변호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쟁들이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예. 왜 여러 가지 그 14개의 그런 사항들에서 개별적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안 하고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본인 얘기로 뭐 무슨 뭐라겠습니까? 뭐 선거찌개를 했다든가 예. 그런 부분이라는 이런 건 다 법리적으로 따질만 한데 네. 김평우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 대통령 대리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든 3월 13일을 넘기고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면 7인 체제에서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이미 그러한 가능성이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또 제 헌재의 그런 기류 이런 것들도 변호인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 기각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판 깨기 전략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도적인 그런 과격 발언을 했으라고 보는데 그 예. 과격 발언이 좀 과하다는 얘기고 예. 판 깨기 전략 나아가서는 지금 어제 또 25일 날 그 탄기국 소위 말해서 태극기 집회에 총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만 또 3월 1일 그러니까 이 헌재 최종 결정에 앞서서 자기 세 소위 말해서 탄핵 반대 세력을 총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투쟁 수단이랄까 또 뭐 지지자 뭐 이런 결집 수단으로 그렇게 좀 발언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김평우 변호사 외에 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얼마나 보십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뭐 하루 이틀 법조인 생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말에 물론 심리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겠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결정을 바꾼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다음에 뭐 저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원로 법조인께서 그렇게 이제 좀 아주 저 거리에서도 잘 안 쓰는 그런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마 그 김평우 저 변호사로서 이거 있을 겁니다. 자신도 이제 이 법조계 원로로서 볼 때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탄핵이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제 격하게 될 수가 있죠. 있는데 다만 또 뭐냐면 저는 우려하는 것이 뭐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전체 분위기가 이를테면 애초에 이 촛불 집회에서 대통령 단두대가 나오고 말이죠. 이런 네. 식으로 아주 이 격렬하게 시작했거든. 그래서 뭐냐면 양측이다. 지금 이 사안의 본질 제쳐놓고 서로 간에 된 증오를 지금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위험하고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뭐 아스팔트에 피 이런 거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예. 그러나 이번 탄핵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이 거리에서의 대결 양상 이것은 예. 오히려 어쩌면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점이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노력을 다 같이 기울여야 될 텐데 오히려 보면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예. 그런 양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대선을 치렀다 칩시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네. 그다음 조기 대선을 치렀다 칩시다. 거기서 누군가가 당선됐다 칩시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또 승복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이거든. 아까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뭐 판깨기 전략이라든지 뭐 오히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부정하고 네. 그렇게 할 전략을 미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 예. 총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하면 지금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네. 이럴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더니 그것도 집중적으로 그걸 공격해서 그 부당성을 또 너무 부각시키는 것도 예. 다른 한편 바로 그런 증오의 이를테면 증오의 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태가 된다. 이 점을 같이 해가지고 좀 같이 이 분위기를 톤다운 시키는 그런 노력을 같이 좀 기울여줬으면 이런 생각이 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리인단의 단어를 고른 이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치 여기에 비례한 듯 이 광장에서도 특히 태극기 집회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세게 맞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 점점 더 과열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탄핵 열차가 지금 거의 종착점에 와 있는데 깃발, 태극기와 촛불 시위가 정말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탄핵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건가. 그 후유증이라는 게 자칫하다가는 정말 김평우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충돌 양상으로도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오고 또 3월 1일에는 지금 양쪽 집회가 모두 지금 그동안 한쪽은 대한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에 열렸고 한쪽은 세종로 광장에서 열렸는데 그쪽에서 지금 전부 하겠다고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과연 3월 1일 날 또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 거의 이제 탄핵 열차가 종착점에 와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오늘의 탄핵 결과가 오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좀 자중자애하고 이렇게 흥분된 그런 대중들을 좀 개강된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하는데 이분들은 무엇이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그렇게 어제도 보니까 대권 주자 하시는 분들 다 나와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갖고 그러한 개강된 그런 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는 정말 대통령은 물론이고 또 여야 정치 지도자들도 이제는 모든 변론이 다 내일이 되면 종결이 되니까 헌재의 그러한 결과를 겸허하게 또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좀 국민들을 좀 계도는 아니지만 좀 설득하고 진정시키는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말씀 이어서 제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이제 MBN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나와서 아까 인터뷰하고 하는데 거기서는 다행히 이 헌재 결과에 대해서 기각되더라도 승복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만 끝냈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나 대통령은 빨리 물러나라 그 말씀은 사실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승복하겠다는 말씀까지만 하셨으면 왜 좋았냐면 전번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사실은 그 말이 바로 그 말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극한 측면이 있거든. 태극기 집회 측을 혁명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이쪽에서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로 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것을 좀 새삼 느끼시고 홍준표 도지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말은 괜찮고 이렇게 김평우 변호사 한 말만 문제냐 언론들이 비겁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집회는요 이미 헌재 심판이 들어갔으니까 거리에서 이 촛불 집회라든가 태극기 집회 이분들은 국민들은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왜 거기 나가서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자극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는 행사가 3.1절 하면 또 행사가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놔두고 행진 그거는 신고를 태극기 측에서 먼저 했대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중간에 있고 싸면서 이게 둘러싸는 형식으로 가서 또 행진을 하게 되면 충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은 이번에 제발 3.1절 날 그날 행사에서는
정치인들은 서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안 나간다. 네. 이렇게 좀 선언해줬으면 좋겠어요. 헌재 심판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지금 촛불 쪽이든 태극기 쪽이든 이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라니까요, 지금. 네. 정말 탄핵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지금 뭐 예단하는 것은 좀 선거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양측이 격앙된 상태로 탄핵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승복을 하겠습니까? 지금 양쪽 다 보입니다. 서로 승복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뭐 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뭐 승복을 하겠다기지만 그 전에 혁명을 얘기한 것이고 뭐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 자기는 뭐 승복한다고 말은 내놓지만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뒤엎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면 뭐 물론 뭐 태극기 쪽의 이 얘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이제 바로 대선 전국으로 가는데 대선 전국이 얼마나 치열하고 소위 말해 좀 심하게 하면 피 튀기는 싸움이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는 설사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그럼 차기 대통령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러면 평온하게 가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계속 되겠죠. 어떤 대통령이 되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해라 물러가라 이런 집회가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뭐 경제가 좋습니까? 지금 실업 대란 아닙니까? 실업 대란. 또 세계가 지금 제4차 기술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뭐 하루가 아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그 극단적인 국론 분열로 인해서 국력을 손상시키고 이렇게 대분열로 통합이 아니라 대분열로 갔다가는 나라의 운명 자체가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좀 차분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장기적 우리가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이게 장기적인 보면 말이죠. 그 추세를 보면 어떤 상황이 보이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아주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후에 그다음 그것도 있지만 또 그 이전에 여하튼 정권이 이제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고 나는데 진보 측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촛불 집회의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그 이후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바람에 그 앙금이 남았단 말이죠. 그것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첫 해는 국정원 댓글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세월호라든지 무슨 또 청와대 문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단 한 해도 좀 제대로 국정을 자기 뜻대로 수행해볼 기회를 못 가진 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이 다시 다음에 만약에 또 보수 진보 정권이 이제 만약에 이번에 들어선다 칩시다. 네. 그러면 원하는 더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정치는 갈수록 어떻게 되는 점점 더 불안정한 국면으로 치닫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런 식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되지만 앞으로 명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 운동이 없으면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이것은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대중이 이걸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중이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네. 정치권이 풀어줘야 되는데 정치권은 말하자면 촛불 집회가 하면 그 촛불 집회에서 주장하는 바를 야당은 그걸 국회 가서 반영해야 되고 또 태극기 집회에서 하면 여당이 그걸 국회 가서 반영해야 되고 이것을 입법 과정이라든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중의 뜻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거리에 나가서 같이 시위를 하고 이러면 그럼 누가 국민의 뜻을 그 정치 그 과정에다가 반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보면 우리 정치권이 정말 해도 스스로가 자신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스스로 자신들을 자승자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점을 지금 당장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헌법재판소가 뭐 명확하게 3월 초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직감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아마 곧 결과가 나올 텐데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 계신 두 분께서도 이제 원로이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 뭐 탄핵이 돼야 된다 아니면 뭐 기각돼야 된다 이런 당위성 문제를 떠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아니, 어제 유튜브에서 봤더니, 저도 어제 태극기 집회 구경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못 들었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라는 분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있다. 예. 세 사람은 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전 보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은 뒤에서 계속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지금 막 특검에서 이틀 연속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하는 장면을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잠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수석 부회장과 정치민하다니 사행하셨는데 심정이 어떠실지요? 심정 한 번씩 말씀하세요. 자, 오늘 5번째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금 전에 다시 재소환돼서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포승줄을 메고 아무 말 없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자, 특검에서는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력할 방침인데요. 자, 이틀 연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금 전에 소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잡음들이 있어서 질문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는데 아마 취재진이 뇌물공여 혐의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 던졌던 것 같고요. 또 최지성 실장, 또 장충기 사장 이 뒤로 물러나는 거, 사의를 표명한 거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대답 없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하시던 말씀 좀 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이쪽에서 태극기 집회 측에서는 기각 단위로 이제 각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태극기 집회 규모가 커졌으니까 아마 자신감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전체 그렇지만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 태도를 보고 그 대응을 보거나 이렇게 볼 때는 기각이 아니라 이 인용 쪽이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인 지금 분위기는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인용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이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인용 쪽으로 가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우선 지금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헌법과 법률 위반 한 14개 그런 소추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탄핵에 이를 정도의 무거운 위반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 조사 결과 나타난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라든가 증거들로 볼 때는 충분히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설사 이 재판이든 헌재의 재판인 결과든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한 효용성이라는 것을 늘 판사들은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이 탄핵에 대한 기각을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제 역할을 나머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대다수.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못하고 국정의 혼란 양상이 그만큼 내년 2월 25일까지 장기화된다고 볼 때 그러한 것은 헌재 재판관이든 저희 같은 일반이나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은 인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가 거기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제 고 교수님하고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중요한 것은 탄핵 그 사유 그 자체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만큼 그게 중재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저는 그 점에서 좀 회의적이고 또 하나는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은 굳이 지금 몰아내서 얼마나 큰 말하자면 국민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 오히려 그다음에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물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 걱정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만은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게 뭐냐면 대통령은 외채만 신경 쓰고 내채는 책임 총리제로 해서 총리한테 맡겨라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남은 1년은 책임 총리제의 형식으로 그래도 국정을 총리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만약에 이런 불행한 그런 사태를 그것이 어떤 탄핵 인용으로까지 이어져 버렸을 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쫓겨났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헌정이
계속 안정되게 갈 수 있냐, 우리 민주정치가 계속 순조롭게 성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할 때는 차라리 국민들이 이 선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네. 앞으로 우리 민주 발전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요.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조금 남은 게 지금 특검 수사 기간입니다. 네.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로서는 훨씬 커 보이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특검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연일 지금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일로 종료가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안에 말하자면 뇌물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반드시 구속 기소를 해서 실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이렇게 구속되고 기소돼서 실형을 받으면 그 뇌물을 준 사람이 뇌물죄가 되는데 받은 사람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특검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에 가서는 준 사람이 구속 기소되는데 받은 사람은 당연히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지금 특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28일 날 종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황교안 총리로서는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측은 뭐 28일로 특검 종료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허대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사의 예측 기사들이 예측이 그렇게 그래요. 나오고 있죠. 그러나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판단이냐 아니면은 대통령 권한대 총리로서의 그러한 공적인 판단을 하냐, 이 문제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할 때는 득이 될 게 없죠. 뭐 대통령과의 의리 관계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한다고 할 경우, 대권에 나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득이 될 게 없지만 그것은 옳은 선택은 아니죠. 정말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판단, 정말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만한 뭐랄까 양식, 공공성, 어떤 뭐 직무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회의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본인을 향한 보수적인 표심이 떨어지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본인을 사실은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정치인 황교안으로서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잘못된 것이죠. 네. 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과연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시간을 좀 지켜본 뒤에 지켜봐야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 수사가 삼성 수사에 그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사흘 앞둔 특검의 성과 어떻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검이 뭐 성과는 많았죠.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속했으니까. 근데 바로 그 점인데, 네. 문제는 말하자면 너무 광범위하게, 처음에 그 전선을 너무 광범위하게 형성했다가 제대로 하나 뭐 뚜렷하게 국민들이 볼 때도 제대로 뭔가 짚었구나 할 수 있는 게, 뭐 스스로는 생각할 때 성과가 많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과가 많았다는 것이 바로 인상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이런 말도 되거든. 그 반면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그 기간 안에 사실은 하나라도 제대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것만 해도 성과는 성과인데요. 예. 지금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특검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또 반대 측에서는 오직 구속을 위한 수사였냐, 보여주기식 수사였냐, 전시 효과만 노린 수사였냐, 이런 지적도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한 30일만 더 주면 지금 이제 이제까지 벌여놨던 일을 제대로 좀 모양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황교안 지금 대행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각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다시 이제 자리에 돌아왔을 경우에는 자신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버려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났을 경우에 자신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면 대선 출마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볼 때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기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이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현 행정부의 대통령 밑에서 총리였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특검 연장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정치인으로서
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면 아마 이번에는 기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연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간단히 그 특검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번 특검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11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사실상 특검이 있으나 마나 특검원들 뭔 소용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특검 무용론까지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지금까지 이 특검이 대부분 여당 측 추천에 특검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우야무야 적당히 넘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의 경우는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한 분 구속시킨 것만으로도 큰 업적이라고 봅니다. 정경유착의 아주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삼성이라는 게. 그동안 여러 차례 뭐 이병철, 이건희 회장들 다 특검도 받고 뭐 국회 청문회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까지 시킨 것은 앞으로 이제는 정경유착, 우리 정치의 가장 뭐랄까 아킬레스건이라는 그런 정경유착과 고리를 확실히 단절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큰 거고 또 하나 삼성특검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그 70일간의 기간 짧은 기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국회가 소추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사한다는 것은 70일간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30일 더 연장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삼성 특검만 하지 말고 지금 SK라든가 롯데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또 우병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완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황교안 총리가 당연히 과연 특검이 30일간을 연장을 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모든 거론되는 것은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 대권 행보에 이 특검 연장을 해주는 것이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본질에서 빗나간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개인 황교안 총리로서 어떤 결정을 권한대행으로서 내릴 수 있지만 정말 정치인이 아닌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공적인 결론을 내려야죠. 여기 계신 두 분처럼 지금 특검에 대한 평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행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삼성 이른바 뇌물 공여자는 이미 구속이 된 성과, 나름의 소기의 성과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연장을 시켜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특검 내부에 이 친정 식구들이 많아서 결국엔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간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했다. 거기까지 그렇게 봐야 될까요?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인맥이 특검 안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특검에 맡겨놨으면 특검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헌재에 맡겼으면 헌재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인정해주고 승복해주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불법적인 위법적인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법적인 그런 제소를 한다든지 어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특검이 우병우를 특별히 뒤에서 누군가가 봐준 게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전체 특검에 대한 신뢰 구조 자체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특검에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불신도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그 점에서는 아마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그 소명이 부족했다면 더 기간이 더 있었으면 더 앞으로 기간을 더 준다면 특검이 더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그 대행이 더 연장을 못 해주겠다 이러면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의도성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특검을 위해서도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막상에는 파견 검사들 친정 눈치를 봤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그런 거를 저희가 자막으로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선 우병우 수사는 저희 같은 법조 출신도 아니고 그런 수사에 이런 전문가도 전혀 아닌 사람이 볼 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법꾸라지라고 할 정도로, 법미꾸라지 할 정도로 뭐 확실한 그런 증거 인멸이라는 것도 했겠지만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입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증거라든가 그렇게 남는 게 없잖아요. 또 법리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우병우 씨의 문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특검으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그런 관여자들부터 당사자들부터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왜 그 우병우 씨의 그 김장자 여사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장모 김장자 씨. 예. 그런 분들이 왜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는지. 그러면 최순실과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골프를 쳤다든가 또 무슨 어디 호텔 뭐 수영 강습을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면 그 사람 불러다 조사를 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롯데 문제예요. 70억을 받았다 돌려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수사기밀을 누가 알려줬겠느냐? 그 경우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때 이 민정라인에서 알려줬을 가능성이 많다면 그런 부분에 좀 조사를 했었으면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못다는 얘기는 또 잠시 2부에서 더 자세히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휴일은 오늘 또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낮 동안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9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전남, 경남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점차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이 10도, 창원 11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3일절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